잠깐만요,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갑 안에 돈은 어제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제 사던 것들을 오늘은 못 사요. 라면도 비싸지고 기름값도 비싸지고 커피 한 잔도 갑자기 귀족 음료가 돼 있어요. 이거 듣고 나면 진짜 소름 돋을 겁니다. 전쟁은 폭탄 소리가 나죠. 그런데 환율이 무너지면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냥 조용히 마트에 들어오고 주유소에 들어오고 월세에 들어오고 학원비에 들어오고 카드값에 들어와서 여러분 지갑을 아주 정중하게 털어갑니다. 도둑이면 최소한 눈치라도 보는데 환율은 눈치도 안 봐요. 진짜 뻔뻔합니다. 솔직히 말해볼게요. 환율이라는 단어 들으면 좀 졸리죠? 뭔가 경제 뉴스에서 양복 입은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그 단어. 듣는 순간 뇌가 자동으로 절전 모드 들어갑니다. 아, 이건 내 얘기 아닌데?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환율은 은행 직원만 보는 숫자가 아닙니다. 환율은 오늘 먹는 밥값이고, 내가 타는 버스비고, 내가 사려던 휴대폰 가격이고, 해외여행 경비고, 회사 월급이고,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값까지 건드립니다. 작게 말할게요. 한 나라의 돈 가치가 무너지면 삶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흔들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에이, 그래도 내 돈은 그대로 있잖아. 순진하죠? 전 애인이 그냥 안부만 물어본 거야 라고 할 때 믿는 것만큼 순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름값이 올라요. 다음 날 수입식품 가격이 올라요. 그 다음 날 회사가 비용을 줄이기 시작해요. 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대출 있는 사람은 머리를 잡고 기업은 숨이 막히고 직장인은 채용 공고를 새로 고침하고 여러분은 지갑을 열어보는데 지갑이 여러분을 보고 말합니다. 나도 힘들어. 사람과 지갑 사이의 우정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나라가 있어요? 사람들은 평범하게 출근하고 월급 받고 장 보고 전기요금 내고 가끔은 스스로를 위로한다고 디저트도 하나 사 먹어요. 나 오늘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네, 괜찮긴 한데 카드 값은 괜찮지 않대요. 겉으로 보면 모든 게 평온합니다. 그런데 무대 뒤에서는 그 나라의 돈 가치가 달러에 비해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요. 처음엔 아주 조금. 마치 친구가 나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눈가가 촉촉한 정도. 그런데 조금 더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시장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투자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사람들은 금값을 확인하고 기업은 외화 부채를 확인하고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액을 확인하고 여러분은 편의점에서 라면 가격을 보고 말하죠. 아니, 라면이 왜 프리미엄 코스 요리 가격이야? 여기서부터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냄새. 환율이 무너진다는 건 돈이 갑자기 종이 조각이 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돈의 구매력이 깎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어제는 같은 돈으로 장바구니 하나를 채웠어요. 오늘은 반만 채워요. 내일은요? 장바구니 손잡이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레는 희망을 살 수 있겠죠? 근데 희망도 요즘 물가가 올라서 비쌉니다. 그럼 왜 환율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세상 대부분의 중요한 거래가 외화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달러, 석유, 가스, 전자부품, 기계, 의약품, 원자재, 사료, 비료,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수많은 물건들까지 큰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부터 여러분이 밤에 몰래 먹는 과자 한 봉지까지 어딘가에는 환율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품이 비싸집니다. 기업은 같은 물건을 사오는데 더 많은 돈을 써야 해요. 기업이 자선단체는 아니잖아요. 비용이 오르면 결국 가격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누가 냅니까? 맞아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장 보러 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환율이 보낸 청구서를 받으러 간 겁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 충격은 수입 물가 상승입니다. 내 나라 안에서 갑자기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어도 환율이 흔들리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비싸지고 그게 국내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식료품 값이 오르고 식료품 값이 오르면 생활비가 오르고 생활비가 오르면 사람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누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환율 때문에 그래. 갑자기 되게 경제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건 아직 비그 케이크의 첫 번째 층입니다. 두 번째 층은 더 진합니다.
바로 외화부채입니다. 많은 기업, 은행, 심지어 정부도 달러 같은 외화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처음 빌릴 때는 좋아 보여요. 금리가 낮아 보이고 돈이 빨리 들어오고 사업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와, 이거 괜찮은데? 하지만 아니죠, 여러분.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다 음식은 아닙니다. 가끔은 타는 냄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면 외화로 빌린 빚이 갑자기 커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빌린 돈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갚으려면 더 많은 국내 돈이 필요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볼게요. 어제는 기업이 달러 빚을 갚기 위해 어느 정도 돈만 준비하면 됐어요. 그런데 오늘 환율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러면 그 빚이 갑자기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코끼리처럼 커집니다. 아무도 초대 안 했는데 거기 있어요. 정장 입고요. 기업은 비용을 줄이고 투자를 미루고 채용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고 자산을 팔고 또 빌리고 돌려막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어떤 곳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기업이 흔들리면요. 직장인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밑바닥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진 예쁘게 찍고 있는데 바닥이 갑자기 미끄러지는 거예요. 포즈 문제가 아닙니다. 바닥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누군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중앙은행이 막으면 되잖아. 맞아요. 중앙은행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통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외환 보유액을 써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거나, 금리를 올려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거나, 시장을 안심시키거나, 필요하면 자본 흐름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듣기엔 엄청 강력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금, 달러, 부동산, 해외 자산.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방어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천천히 오르는데 가격은 달리기 선수가 된 것처럼 뛰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전력 질주하는데 월급은 슬리퍼 신고 걷는 느낌이죠. 이때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외화를 가진 사람, 금을 가진 사람, 단단한 자산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버팁니다. 하지만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매 끼니마다 인플레이션을 느껴요. 한쪽은 말합니다. 내 자산이 올랐어. 다른 한쪽은 말합니다. 내 김밥값이 올랐어. 둘 다 올랐다는 말인데 기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환율 붕괴는 사회의 심리까지 건드립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느낌을 잃습니다. 큰 소비를 미룹니다. 결혼을 미룹니다. 출산을 미룹니다. 창업을 미룹니다. 투자를 미룹니다. 심지어 꿈도 미룹니다. 조금 슬프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경제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는 인생 계획의 문제입니다. 돈이 불안정해지면 사람들의 머릿속 미래도 흔들립니다. 미래를 길게 계획하지 못하는 사회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차가 산길 한가운데 멈춘 것과 비슷해요. 풍경은 멋있는데 차를 밀어야 하면 낭만이 사라집니다. 특히 옆에서 누가 나 준비 다 된 줄 알았는데? 라고 하면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말해야 합니다. 돈 가치가 약해지는 게 언제나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적당한 약세는 수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나라 물건이 외국인 눈에는 더 싸게 보이니까요. 관광객도 늘 수 있고 수출 기업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누군가 생각하겠죠? 어? 그럼 좋은 거 아닌가? 네, 좋은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적당히입니다. 통화가 천천히 조정되는 것과 통화가 자유낙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천히 내려가는 거고 다른 하나는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진 겁니다. 느낌이 아주 다르죠, 여러분. 환율이 천천히 움직이면 기업도 대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정책을 펼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너무 빠르게 무너지면 시장은 방향을 잃습니다. 내일 가격을 아무도 모릅니다. 장기 계약을 못합니다. 가격을 고정하기 어렵습니다. 약속을 믿기 어려워집니다. 모든 것이 생존 모드로 바뀝니다. 그때 견적서의 유효기간은 여러분이 광고 스킵을 기다리는 인내심보다 짧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입니다. 많은 사람은 환율 붕괴가 가난한 나라, 멀리 있는 나라, 관리가 엉망인 나라에서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생각보다 튼튼해 보이는 경제도 시장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체면을 봐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 나갔다고 봐주지 않고 국가 이미지가 좋다고 봐주지 않고
성장률이 좋았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딱 묻습니다. 지금 신뢰가 있나? 외환 보유액이 충분한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나? 정책이 일관적인가? 여기서 대답이 흐려지는 순간 시장은 바로 압박을 줍니다. 금융시장은 정말 엄격한 선생님 같아요. 숙제 안 했는데 친구 생일이었어요가 안 통합니다. 절대 안 통합니다. 한 나라 경제는 큰 가족과 비슷합니다. 그 가족이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지출을 조절하고 빚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비상금도 있고 가족끼리 서로 믿는다면 비바람이 와도 버팁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외화로 빚을 많이 지고 버는 것보다 많이 쓰고 중요한 물건을 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비상금은 얇고 말과 행동이 자주 다르다면요? 환율이 조금만 흔들려도 집안 전체가 긴장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공동의 돈을 믿지 못하기 시작하면 각자 다른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돈 가치가 약해져서 신뢰가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돈을 팔고, 사람들이 돈을 팔아서 돈 가치가 더 약해지고, 돈 가치가 더 약해져서 신뢰가 더 떨어집니다. 이것이 환율의 악순환입니다. 말은 단순한데 걸리면 정말 피곤합니다. 누워도 생각나고, 앉아도 생각나고, 은행 앱만 열어도 한숨이 나옵니다. 그럼 일반 사람은 뭘 해야 할까요? 첫째, 환율을 남의 일처럼 보지 마세요.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신호는 알아야 합니다. 자국 통화가 달러 대비 너무 빠르게 약해지는지, 수입품 가격이 계속 오르는지, 금리가 급하게 오르는지, 기업들이 외화 비용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지, 뉴스에서 외환 보유액, 외화 부채, 자본 유출 같은 말이 자주 나오는지, 이런 단어들이 자주 보이면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경제에서 늦잠 자면요, 일어나자마자 듣는 말이 이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가격이 올랐습니다. 아픕니다. 아주 아픕니다. 둘째, 빚을 조심해야 합니다. 소득은 원화 같은 국내 통화로 받는데 빚은 달러 같은 외화로 져 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금리가 낮아 보여서 달콤합니다. 그런데 달콤한 케이크 밑에 병원비 영수증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첫 입은 맛있는데 두 번째 입부터 손이 떨립니다. 셋째, 비상금을 가져야 합니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금융 천재처럼 굴 필요도 없습니다. 비상금은 시간을 벌어줍니다. 급하게 팔지 않게 해주고, 급하게 빌리지 않게 해주고, 공포 속에서 이상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해줍니다. 위기에서 시간이 있는 사람은 강합니다. 이건 오래된 말이지만 여전히 맞습니다. 오래된 방식이 가끔은 가장 튼튼합니다. 넷째, 위험을 나누어야 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마세요. 인생 전체를 하나의 자산에 걸지 마세요. 하나의 시나리오만 믿지 마세요. 경제는 방향 전환을 너무 잘합니다. 오늘은 조용해 보여도 내일 어느 나라의 금리 발표 하나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절약 좀 해보자 하면 우유값이 오르고, 휴대폰 사려고 마음먹으면 환율이 뛰고, 어른답게 살아보자 하면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성장은 자동결제처럼 옵니다. 누가 신청한 적도 없는데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환율이라는 차가운 숫자 뒤에 숨어있는 현실을 보자는 겁니다. 환율 붕괴는 단순히 돈을 다른 돈으로 바꿀 때의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돈을 계속 믿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직장인이 내년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수입 의존, 약해진 신뢰, 일관성 없는 정책, 얇은 외환 보유액, 국제자금의 방향 전환, 그리고 가끔은 작은 불씨 하나, 소문 하나, 금리 결정 하나, 채무 불이행 하나, 큰 자본 유출 하나, 타이밍 나쁜 발언 하나, 그 순간 마른 풀더미에 불이 붙습니다. 경제는 가끔 오래된 가스레인지 같아요. 겉보기엔 멀쩡해도 이상한 냄새가 나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앞에서 셀카 찍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한 나라가 돈 가치를 안정적으로 지키려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오래 지켜야 합니다. 재정 규율, 부채 관리, 국내 생산 능력, 핵심 물자의 지나친 수입 의존 줄이기, 정책 신뢰, 충분한 외환 보유액,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 신뢰는 구호가 아닙니다. 신뢰는 올바른 행동을 반복해서 쌓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강한 돈은 강한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강한 돈은 진짜 내실에서 나옵니다. 진짜 생산, 진짜 수출, 진짜 규율, 진짜 데이터, 진짜 정책. 마이크 앞에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뒤에서 시장이 벌떼처럼 도망가면요. 그건 통제가 아니라 소원입니다. 통제 중인데 다들 뛰고 있으면 조금 의심해야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환율을 이해한다는 건 경제의 심장박동을 조금은 읽는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안정적이면 생활도 조금 더 숨을 쉽니다. 환율이 긴장하면 가격이 예민해집니다. 환율이 무너지면 작은 금융결정도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을 살지, 무엇을 빌릴지, 어디에 투자할지, 현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모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겁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놀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경제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보통 몰랐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업료는 졸업장도 안 줍니다. 남는 건 영수증, 잔주름, 그리고 그때 알았더라면이라는 말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뉴스에서 환율 급등이나 통화가치 하락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바로 물어보세요. 왜 떨어졌지? 천천히 조정되는 건가? 빠르게 무너지는 건가? 외부 충격 때문인가? 내부 문제가 큰가? 외환 보유액은 충분한가? 외화 부채는 부담스럽지 않은가? 중앙은행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사람들과 기업은 아직 그 돈을 믿고 있나? 이 질문들만 해도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위험한 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환율은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착각하고, 물가 상승은 몇 푼 더 오르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외화 부채는 누군가의 문제라고 착각하고, 돈 가치 하락이 내 밥상과 상관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청구서가 도착하면 알게 됩니다. 생각보다 아주 많이 관련이 있었다는 걸요. 정말 많이요. 환율 붕괴란 자국 돈의 가치가 약해지고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퍼지고 외화 부채가 커지고 금리가 오르고 기업이 숨이 막히고 일자리가 흔들리고 안전자산 가격이 뛰고 보호막이 얇은 사람들이 더 크게 아프고 사회의 신뢰가 조금씩 깎여나가는 현상입니다. 한 문장으로 기억하세요. 전쟁은 창문을 깨뜨립니다. 환율 붕괴는 인생 계획을 깨뜨립니다. 무겁게 들리죠? 하지만 기억할 만한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은 이미 경제 근육이 조금 붙었습니다. 이제 누가 환율 좀 오른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 살짝 웃으면서 말하면 됩니다. 그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뒤에 도미노가 있어요. 말하고 나서 너무 깊게 물어보면 이 영상을 보내세요. 괜히 현장에서 시험 보지 말고요. 그리고 이런 주제가 더 궁금하다면 인플레이션이 돈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왜 달러가 이렇게 강한지, 금리가 오르면 왜 경제 전체가 긴장하는지 댓글로 골라주세요. 가격이 오를 때마다 대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해 본 사람, 마트 갔다가 영수증 보고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본 사람, 환율은 나랑 상관없다고 믿었던 사람, 솔직하게 댓글에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경제는 멀다 라고 말하는 친구에게도 보내주세요. 멀긴 뭐가 뭡니까? 오늘 저녁 장바구니 안에 바로 앉아 있는데요. 끝입니다.